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 아우라그룹의 심장부인 아우라타워 최상층. 그곳은 강지훈 회장의 집무실이자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왕의 성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은 수많은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냉정한 이성으로만 구축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결제 서류와 태블릿 PC가 뿜어내는 차가운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는 기계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사인을 내뱉었다. 5년 전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계약 결혼. 아우라 그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략적으로 필요한 가문을 등에 업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상대는 몰락 직전의 작은 미술관 관장의 딸 서연이. 그녀의 유일한 가치는 아우라 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에 명분을 더해줄 전문가, 아내라는 타이틀, 그리고 스캔들 하나 없이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아줄 여자라는 점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녀에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저택과 부족함 없는 생활, 그리고 완벽한 무관심을 제공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충직한 신복이자 유일하게 그의 사적인 영역을 엿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우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최종 보고입니다.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다만 사모님께서 참석하시는 의상과 관련하여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최종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모님. 그 단어는 언제 들어도 어색했다. 법적으로는 그의 아내였지만 그에게 서연이는 그저 서연이 씨일 뿐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거대한 식탁 양끝에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는 동거인.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짓는 비즈니스 파트너. 알아서 하라고 해. 늘 하던 대로.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법무팀 준비 사항을 보고 드릴까요? 강지훈의 펜이 허공에서 찰나의 순간 멈췄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는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이 결혼이 진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계약의 끝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내일 보고해. 그의 대답에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 남은 강지훈은 처음으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 어딘가에 그가 마련해준 거대한 저택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가 이름조차 거의 부르지 않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질문이 문득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무의미한 감상을 지워버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아우라 그룹의 미래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이 떠올린 바로 그 저택의 한쪽 별채. 그곳은 서연희만의 공간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복원 작업실이었다. 높은 천장과 북향의 커다란 창문으로 은은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작업실은 낡고 상처 입은 예술품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연희는 하얀 가운을 입고 특수 제작된 확대경을 쓴 채 18세기 유럽의 풍경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지고 변색된 물감층 위로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은 조금씩 본래의 색과 빛을 되찾아갔다. 그녀에게 이 작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상이었고 구원이었다. 차갑고 텅 빈 저택의 삶 속에서 그녀는 캔버스 위 화가들의 고뇌와 환희를 느끼며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강지훈과의 결혼은 아버지의 쓰러져가는 미술관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5년간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을 군말 없이 수행했다.
스캔들을 만들지 않았고 남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리에서는 완벽한 미소로 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버지의 미술관은 아우라 재단의 후원 아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사모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작업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의 목소리에 연희는 확대경을 벗었다. 박 여사는 이 집의 총괄 집사로 연희를 늘 깍듯하게 대했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는 회장님의 아내일 뿐 서연희라는 한 인간은 아니었다. 네, 곧 가겠습니다. 회장님은요, 오늘은 저택으로 바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은 그가 보통은 회사에서 저녁을 해결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였다. 연희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 작업 도구를 정리했다. 5년간 수백 번은 반복된 저녁 식사. 거대한 마호가니 식탁의 양끝에 앉아 나이프와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는 시간.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의무였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강지훈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최고급 수트와 흐트러짐 없는 머리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콧날.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했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앉아. 그는 그녀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연희는 묵묵히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최고급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졌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다음 주 금요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역시나 용건은 업무적인 것이었다. 알고 있어요. 김 비서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은 준비됐나? 네. 스타일리스트 팀과 이야기 마쳤어요.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훈은 다시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렸고 연희는 조용히 수프를 떠먹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남자는 지난 5년간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녀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슬플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계약서에 명시된 아내의 의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뿐일 터였다. 식사가 끝나자 지훈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얹어 올라가지.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연희는 홀로 남아 식어가는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마치 거대한 유리상자 속 박제된 자연처럼 생기가 없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그랬다.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는. 계약이 끝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는 그날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며칠 후 아우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강지훈과 서연희는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지훈은 짙은 네이비색 턱시도를 입었고 연희는 그의 넥타이와 색을 맞춘 듯 은은한 빛이 감도는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과하지 않은 보석은 그녀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역시 강 회장님 부부는 언제 봐도 보기 좋으시군요. 사모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미모가 빛나십니다.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지훈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고 연희는 그의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이런 자리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했다. 모든 것이 가면 무도회 같았다. 사람들은 아우라 그룹의 힘을 찬양했고 지훈의 능력을 칭송했으며 그의 옆에 선 자신을 부러워했지만 그 누구도 가면 뒤의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지훈과 닮은 듯 다른 좀 더 교활하고 야심에 찬 눈빛을 가진 남자. 강지훈의 사촌 동생이자 아우라 건설의 전무 강민혁이었다. 형님, 형수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민혁은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자네도 워스건. 지은의 목소리는 민혁을 대할 때 유독 더 낮고 차가워졌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는 그룹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당연히 와야죠. 아우라의 중요한 날인데요. 특히 형님께서 추진하시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요즘 아주 순항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혁의 칭찬은 어딘가 비꼬는 듯. 단, 뉘앙스를 풍겼다. 지우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물론입니다. 형님의 능력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민혁은 연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형수님께서는 여전히 미술관 일만 하시는지요? 아우라 재단 이사직이라도 하나 맡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은근히 그녀가 그룹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꼬집는 말이었다. 연희는 동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그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새로운 도시를 짓는 일만큼이나 보람 있으니까요. 그녀의 차분한 대답에 민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는 다시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우는 팔짱을 낀 연희의 팔을 무심코 살짝 쥐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연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가 공식적인 자리 밖에서 그녀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했고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행사가 무르익고 지훈이 무대에 올라 기념사를 하는 동안 연희는 객석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흔들림 없는 목소리. 그는 완벽한 지배자였다. 하지만 연희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깊은 고독과 피로가 어려 있다는 것을. 저 남자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알 수 있게 될까?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여느 때처럼 침묵이 흘렀다. 화려했던 가면을 벗은 두 사람은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서재로 향했고 연희는 자신의 침실이 있는 별채로 향했다.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연희는 습관처럼 작업실로 향했다. 그리고 달력에 표시된 날짜를 바라보았다. 계약 만료일까지 앞으로 28일. 그녀는 붉은 펜으로 오늘 날짜 위에 X자를 그었다. 자유가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왜일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는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복원 중인 그림 앞에 앉았다. 다시 그녀만의 세상으로 침잠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서재에서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인수한 해외 미술품 펀드에서 관리하던 푸른 숲의 저녁이라는 작품이 위작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언론에서 기사화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푸레운 숲의 저녁. 그것은 최근 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문화예술 부문 상징으로 내세우려던 바로 그 작품이었다. 그리고 그 미술품 펀드 인수를 최종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은 강민혁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완벽한 왕국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은 그가 가장 무관심했던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는 전운에 휩싸였다. 강지훈은 거대한 회의실 스크린에 도배된 뉴스 기사들을 지켜보며 얼음장 같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아우라 재단 희대의 위작 스캔들. 수백억 대 미술품 푸른 숲의 저녁. 가짜 논란. 강지훈 회장의 야심작 스마트시티. 시작부터 삐걱. 헤드라인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아우라 그룹의 명예를 찔러댔다.
언론 동향 보고해.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밤사이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전부 받았었고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특히 경쟁사인 태강그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문화계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칼럼까지 배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팀은 작품을 기증한 핸더슨 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위작으로 판명될 시 계약 파기와 함께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투자사들 일부도 해명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모든 보고가 절망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 한 점의 문제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교하게 설계된 공격이었다. 지훈은 두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어젯밤 의문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강민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국내 최고라는 미술품 감정위원 셋 당장 1위로 불러. 그리고 정보팀은 이 스캔들을 최초로 터뜨린 언론사와 기자 그 배우까지 샅샅이 파헤쳐 오늘 밤까지 결과를 내.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직원들은 굳은 얼굴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거대한 도시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지만 그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똑같은 뉴스를 지켜보던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강지훈, 지금쯤 피가 마르고 있겠지.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놈.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도록 손을 써두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조하, 이사회가 열릴 때까지 최대한 논란을 증폭시켜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강지훈의 리더십에 균열이 갔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야. 아우라의 왕좌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에게 강지훈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부숴버려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날 밤 아우라타워 회장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는 강지훈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감정위원 3명의 의견이 모두 다릅니다. 한 명은 진품, 한 명은 위작, 나머지 한 명은 판정 불가 의견을 냈습니다. 유관 감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탄소 연대 측정이나 적외선 분석 같은 정밀 과학 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소 수주가 걸릴 수 있는 작업입니다. 수구라고 강지훈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하루가 다르게 아우라의 주가는 폭락하고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수주라는 시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에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쿵! 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답지 않은 감정적인 행동이었다. 젠장! 김 비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어쩌면 방법이 하나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모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서연희 씨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단순히 미술사를 전공하신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보건기술학교인 오피피치오 델레 피에트레두레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특히 유화물감 성분 분석과 비파고의 검사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눈물의 성모상 복원 프로젝트는 학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셔서 그렇지 실력만큼은 오늘 오셨던 그 어떤 감정위원보다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김 비서는 5년 전 두 사람의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서연이에 대해 뒷조사했던 자료들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는 그저 리스크 없는 배경 정도로만 생각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던 여자,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아내. 그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는 지난 5년간 그녀와 한 공간에 살면서도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절벽 끝에 선 심정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택으로 가지. 밤늦은 시각 강지훈의 차가 저택에 도착했다. 그는 늘 그랬듯 본체로 향하는 대신 망설임 없이 별채로 걸음을 옮겼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의 집 안에 있는 미지의 공간. 작업실 문 앞에 선 그는 짧은 순간 망설였다. 자신의 왕국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영역. 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똑똑!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내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다.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서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작업의 피로와 함께 예기치 않은 방문객에 대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그 방문객이 강지훈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차분했다. 할 얘기가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작업실 내부는 린시드유와 낡은 종이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가 독특하게 섞여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미술사와 화학, 물리학에 대한 원서들이었고 다른 쪽에는 크고 작은 붓과 끌 정교한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적외선 분석기와 디지털 현미경 같은 첨단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아내의 우아한 취미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곳은 열정과 지식 그리고 치열한 노력이 응축된 한 전문가의 전쟁터였다. 그는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본론부터 꺼냈다. 푸른 숲의 저녁에 대한 이야기, 위작 스캔들,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건조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혹은 자신의 공영을 고소해야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연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 표현 없이 마치 학술 보고를 듣는 연구자처럼 그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그림 최초 입수 경로는 어떻게 되죠? 출처 증명서 원본은 확인했고요. 핸데우슨 재단에서 기증받았고 서류는 법무팀에서 검토했다. 그림 뒷면에 캔버스 제작사 인장이나 서명 배서 기록 같은 건 확인했습니까? 19세기 후반 작가라면 특유의 서명 방식이 있었을 텐데요. 교기까지는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질문은 허를 찌르는 것들이었다. 변호사도 감정위원도 던지지 않았던 본질적인 질문들이었다. 연희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작업실 한편에 대형 스크린으로 다가가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의 그림 이미지를 띄웠다. 그녀는 이미지를 수백 배로 확대하며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이 부분을 보세요.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균열 크라클위르 패턴이에요. 물감의 건조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저 나무의 표현법. 작가의 말년 화풍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모작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수십억을 받는 전문가들이 며칠간 갑론을 박하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 지우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 5년간 그저 배경처럼 존재했던 여자.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아내. 그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날카롭게 벼려진 보석이었다. 물론 이미지 감정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연희가 스크린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실물을 봐야 해요. 제 장비로 직접 분석해야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리로 가져와 줄 수 있나요? 그녀의 눈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냉철한 이성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오만과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서연이라는 그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알겠어. 당장 사람을 보내지.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누그러져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다. 계약서상의 아내가 아닌 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전문가를. 5년 만의 일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최고 보안팀이 삼엄한 경호 속에 푸른 숲의 저녁을 작업실로 옮겼을 때 강지훈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이 특수 제작된 이젤 위에 안전하게 거치되자 서연희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캔버스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며 말했다. 이 일을 맡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지훈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요구라는 것을 받아보고 있었다. 말해봐. 첫째, 제 작업 방식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말아주세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회장님이라도 진행 상황을 묻거나 재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 그림의 인수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핸더슨 재단과 주고받은 기밀 문서를 포함해서요. 사소한 이메일 한 통까지 전부 필요합니다. 셋째, 법무팀과 김 비서님에게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 직접 요청하고 보고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회장님을 거치지 않고요. 그녀의 조건들은 합리적이었지만 동시에 강지훈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했다. 이 저택 안에서, 아니 아우라그룹 전체에서 감히 누구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자신만의 영역을 설정하려는 시도였다. 지훈은 몇 초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복종에 익숙한 아내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협상에 나선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흥미로웠다. 좋아. 김 비서 통해서 모든 권한을 주지.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하라고 이르고. 그가 순순히 받아들이자 이번에는 연희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녀는 그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토를 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작업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거대한 그림과 단둘이 남게 된 연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5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다는 긴장감과 희열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 시간부터 연희의 작업실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비파괴 검사인 자외선 형광 분석부터 시작했다. 암실 상태에서 특수 자외선을 그림에 비추자 덧칠된 부분이나 후대에 복원된 흔적들이 유령처럼 다른 색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디지털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했다. 다음은 적외선 반사 촬영이었다. 물감층을 투과하는 적외선은 캔버스에 남겨진 화가의 최초 스케치, 즉 밑그림을 드러내 보였다. 그녀는 스크린에 나타난 희미한 선들을 확대하며 작가의 다른 진품들의 밑그림 데이터와 비교 분석했다. 강지훈은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평소라면 10분 만에 처리했을 보고서가 몇 시간째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별채의 작업실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진지한 얼굴, 수많은 전문 서적들, 그리고 그가 전혀 몰랐던 그녀의 세상.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차 키를 집어들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룹의 운명이 걸린 문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간 저택에 돌아온 그는 별차의 작업실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문을 열었다. 연희는 거대한 분석 장비에 매달려 현미경으로 채취한 아주 미세한 물감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온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몰입해 있었다. 그녀의 옆 테이블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화학 기호가 가득한 프린트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의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았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집요함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지적인 희열. 그 모습은 거대한 인수합병을 앞두고 밤을 새우던 자신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다.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지금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모님 야참이라도. 어머 회장님.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간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왔다가 작업실 안에 지훈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지훈은 박 여사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는 그녀에게서 쟁반을 건네받았다. 내가 하지. 그의 나직한 말에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지훈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연희가 어지럽혀 놓은 책들 사이에 빈 공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차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연희는 여전히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작업실 구석의 안락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정적을 깨는 연희의 나직한 탄성이 들렸다. 찾았어요. 그 소리에 지우는 번쩍 눈을 떴다. 연희가 흥분이 차에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샘 작업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의 어색한 관계를 잊은 듯 했다. 티타늄 화이트, 20세기 초에 상용화된 안료예요. 이 그림이 그려진 19세기 후반에는 존재할 수 없는 물질이죠. 아주 미량이지만 분명히 검출됐어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스펙트럼 분석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대한민국 최고라는 감정위원들이 며칠을 허비하고도 내리지 못한 결론을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해낸 것이다. 안도감과 함께 지우는 그녀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와 창백한 뺨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주방장, 지금 바로 아침 식사 준비해. 별채로. 죽이랑 속이 편하고 따뜻한 걸로.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은 거대하고 차가운 식당이 아닌 작업실에 딸린 작고 아늑한 휴게 공간에서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다.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어색함이 아닌 치열한 밤을 함께 보낸 동지들 사이에 편안한 정적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뭘 공부했지?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연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자신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사용했던 안료를 재현하던 이야기, 지진으로 파괴된 성당의 벽화를 복원하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지훈은 서연이라는 여자의 이미지를 새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류상의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다.
위작이라는 증거를 찾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누가 왜 이런 정교한 위작을 만들어 아우라 그룹에 넘겼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기묘한 동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거대한 서재를 그들의 작전 본부로 삼았다. 그는 그룹의 총수로서 핸더슨 재단의 내부 정보와 인수 과정의 비공식적인 기록들을 파헤쳤다. 연희는 위작 자체에 남겨진 단서들을 분석했다. 캔버스의 직조 방식 사용된 물감의 화학적 조성 밑그림의 필체 등을 통해 위조범의 지문을 추적해 나갔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지훈의 서재에 있는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연희는 위작의 적외선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었다. 보세요, 이 서명 부분. 작가 특유의 피랍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베껴 그린 것처럼 망설인 흔적이 보이죠. 이건 실력 있는 화가가 아니라 원본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훈련만 받은 기술자의 솜씨예요. 지우는 그녀의 분석을 들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 비서가 방금 보내온 핸더슨 재단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연희가 그의 화면을 흘깃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이상하네요. 미술품 운송 비용이 통상적인 시세보다 3배나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보험료를 감안해도 과한 금액인데 유령 회사로 자금을 빼돌린 흔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녀의 지적에 지우는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그룹의 최고 재무팀과 법무팀 변호사들조차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다. 그는 놀라움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림만 보는 게 아니군. 연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에는 맥락이 있으니까요. 그림이든 계약서든 세부 사항 속에 진실이 숨어있는 법이죠. 그 순간 지우는 그녀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이 전쟁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였다. 그는 그녀의 분석력과 통찰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회의 중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의견을 묻기도 했고 중요한 법률 서류를 그녀에게 먼저 보여주며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다. 차가운 CEO 강지훈의 총회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견고한 성 안으로 기꺼이 들여보낸 유일한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존재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싶은 강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서재를 나가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지훈은 처음으로 5년이라는 계약의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음벽은 이제 단순히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알아차릴 수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지훈과 서연희의 연합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사건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희는 위작에 사용된 캔버스가 특정 지역에서만 소량 생산되는 특수아마 섬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우는 즉시 정보팀을 동원하여 그 캔버스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했고 그 끝에는 강민혁 전무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핸더슨 재단의 전직 회계 담당자에게서 나왔다. 지우는 막대한 보상금과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내부 고발자는 강민혁이 핸더슨 재단의 재정난을 이용해 접근했으며 위작을 아우라 그룹에 기증하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겨주고 재단의 부실을 덮어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작 스캔들을 넘어 강민혁이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해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쿠데타였다. 놈이 생각보다 더 깊숙이 썩어 있었군. 서재에서 모든 증거들을 확인한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이용해 강민혁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무대를 고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강민혁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을 통해 강지훈이 핸더슨 재단의 회계 장부를 파헤치고 있으며 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위작의 과학적 증거를 찾아냈다는 보고를 받은 민혁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늘 무시했던 형수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림 복원가 따위가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민혁은 분노에 차 와인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서연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 찾아내. 아버지 미술관이든 주변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어. 이제 조용히 구경만 할 수는 없지. 그날 이후 연희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압박이 들어온 곳은 아버지의 미술관이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들이닥쳤고 아우라 재단의 후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정밀 감사가 시작되었다. 명분은 합법적이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표적 수사였다. 연희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고 연희는 병원으로 달려가 밤새 아버지를 간호해야 했다. 미안하다, 연희야. 나 때문에.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연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이 강민혁의 경고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조사를 멈추게 하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작업실을 오가는 길에 그녀는 낯선 차 한 대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붙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같은 차가 반복해서 나타나자 그것이 의도적인 미행임을 깨달았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협이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연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을 잃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즉시 파악했다. 아버지 미술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 그리고 미행까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보고를 받은 지훈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내 사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단어에 스스로 놀랐다. 언제부터 서연이가 그에게 그저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는 즉시 경호팀장에게 지시했다. 오늘부터 사모님 그림자 경호를 붙여 24시간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자네들 전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그는 직접 움직였다. 그는 국세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미술관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즉각 중단시켰고 아우라 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강민혁이 제기한 후원금 감사에 대해 역으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게 했다. 그의 방역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있던 연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별채를 나섰다. 어둠이 내린 정원은 왠지 모르게 스산하게 느껴졌다. 미행에 대한 공포심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정원 한가운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훈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코트 깃을 세운 채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린 듯 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당신을 기다렸어.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어. 그의 사과에 연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던 남자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사과였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꾹꾹 눌러왔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색하지만 단단한 팔이었다. 연희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품에 기댔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뺨을 통해 전해져 왔다. 차가운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품은 의외로 따뜻했다. 지난 5년간 그들이 나눈 그 어떤 스킨십보다도 진실된 위로가 담긴 포옹이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내가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맹세였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이제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섰다. 그의 마음을 수십 년간 굳게 닫아걸었던 과거의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스스로를 차가운 성벽 안에 가두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는 이 여자는 그 견고했던 성벽을 허물고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아니, 잃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지훈의 행동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는 연희가 작업실에 틀어박혀 끼니를 거르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그는 직접 그녀의 작업실로 식사를 가져왔고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렸다. 그는 일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라며 무심한 척했지만 그 행동에는 서툰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또한 그녀의 세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읽던 미술사 책을 함께 보기도 하고 복원기술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연희는 그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술과 경영 역사와 미래.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조금씩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변화는 사용인들 사이에서도 감지되었다. 늘 얼음장 같던 회장님이 사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는 표정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진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동선이 사모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박 여사는 두 사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5년간 텅 비어있던 거대한 저택에 마침내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강지훈의 방역으로 궁지에 몰리자 강민혁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단 하나 가장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뿐이었다. 대여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마지막 계획을 실행한다. 서연이 그 여자를 내 눈앞으로 데려와. 민혁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과 서연이의 관계가 막 새로운 장을 열려는 순간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 PC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그의 정보원이 몰래 촬영한 강지훈과 서연이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가고 있었다. 정원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 서재에서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그리고 강지훈이 작업실의 그녀에게 직접 식사를 가져다주는 모습까지. 사진 속 강지훈의 표정은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얼음장 같은 냉정함 대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질투와 분노가 민혁의 속을 뒤틀었다. 그는 언제나 강지훈의 모든 것을 증오하고 또 갈망했다. 그의 자리, 그의 능력, 그리고 이제는 그가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여자까지. 서연이는 그저 계약으로 묶인 장식품,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자 그의 감정을 흔드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저
차가운 놈이 저런 표정을 지을 줄이야. 민혁은 경멸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진들을 삭제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길 수 없다면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수밖에 없다. 그는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말했던 계획 오늘 밤 실행해. 우발적인 범죄처럼 보이게 처리해. 나와의 연결고리는 절대 남기지 마. 수화기 너머로 간결한 대답이 들려왔다. 전화를 끄는 민혁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승부수 강지훈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체크메이트가 될 것이라 그는 확신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작업실에는 평온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연희는 막 푸른 숲의 저녁, 위작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를 마무리한 참이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과학적 분석 데이터와 논리적인 추론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일막이 끝난 순간이었다. 지우는 작업대 옆에 서서 어느새 익숙해진 유화물감 냄새를 맡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급박했던 위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묘한 기대감이 섞인 침묵만이 남았다.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 일이 끝나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계약의 끝에 대해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지난 5년간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건네지 않았던 자신이 과연 할 자격이 있을까? 연희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자유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 저택을 그리고 이 남자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상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복원 중인 그림을 가리켰다. 이제 저 그림을 마저 끝내야죠. 기다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말없이 느끼고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연희가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갈 예정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연희는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그들은 저녁 식사 후에 다시 보기로 약속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한 부부의 일상, 그 작은 약속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 저택을 나선 연희는 직접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지훈이 붙여준 그림자 경호팀이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따르고 있었다. 익숙한 길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밖 풍경을 보며 연희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는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였다. 한적한 교차로에 접어들었을 때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그녀의 차 앞으로 끼어들며 길을 막아섰다. 끼익. 연희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갓길로 차를 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밴이 그녀의 차 뒤를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경호팀의 차량은 덤프트럭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무서운. 연희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검은 밴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운전석 유리창이 박살났다. 한 남자가 안으로 손을 뻗어 잠금 장치를 풀었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내려. 그들이 연희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달려들었지만 괴한들의 수는 더 많았고 움직임은 훨씬 더 조직적이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짧고 격렬한 격투 끝에 경호원들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이 정신을 잃기 직전 품속의 비상 버튼을 간신히 눌렀다. 연희는 속수무책으로 검은 밴에 던져지듯 태워졌다.
벤의 문이 닫히고 차는 쏜살같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일은 2분도 채 안 되어 벌어졌다. 지우는 서재에서 강민혁을 끌어내릴 마지막 한 수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모든 증거를 터뜨릴 계획이었다. 그때 노크도 없이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모님 경호팀에 비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신호가 잡혔던 위치에서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다. 지훈은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벌떡 일어섰다. 지난 몇 주간 유지해왔던 냉철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위치 추적해 당장.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하지만 몇 분 후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추적 장치가 파손되었고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과 쓰러진 경호원들 뿐이라는 보고였다. 그 순간 지훈의 개인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소중한 아내가 우리 손에 있다. 누구냐? 강민혁에게서 손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파기해. 내일 정오까지 내 회장직 사임 발표를 듣고 싶어. 그러면 네 아내는 무사히 돌아갈 거다. 딴 생각은 하지 마. 네가 경찰에 연락하는 순간 네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테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정적. 지훈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업주가 권력 다툼.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한 먼지처럼 느껴졌다. 귓게는 피가 끓는 소리와 납치범의 목소리, 그리고 서연이의 얼굴만이 어지럽게 맴돌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후회의 급류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5년 1825일.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차가운 무관심과 침묵. 자신의 곁에 있던 보석을 그는 하찮은 돌멩이처럼 대했다. 그녀의 조용한 강인한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자신을 향해 보여주었던 의외의 따스함. 놓쳐버린 모든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마침내 인정해야만 했다. 지난 몇 주간 스스로를 속여왔던 진실을. 이것은 존중이 아니었다. 동지애도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여자를 향한 절박하고 미칠 듯한 사랑이었다. 공포와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결의가 차올랐다. 그의 눈에 다시 냉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의 공허한 냉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암컷을 위협받은 최상위 포식자의 치명적인 살기가 담긴 냉기였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특수부대 사령관 출신인 자신의 경호 총책임자에게 연결했다. 최고 등급 비상사태다. 내가 가진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그룹 정보팀, 사이버 보안팀, 전 세계 지사에 퍼져 있는 내 비선 조직까지 전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 24시간 주지. 그 안에 못 찾으면 너희 전부 내 손으로 처리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변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피의 복수뿐이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순식간에 아우라 그룹의 비공식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었고 화면에는 서울 시내의 CCTV 영상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룹 내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비상 태스크포스 팀이 뿜어내는 열기로 서재 안은 후끈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선 강지훈의 주변만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공기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지난 24시간 동안 단 1분도 잠을 자지 않았다. 식사도 물도 거부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하나의 목표 서연이를 찾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명료했다. 슬픔과 분노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그의 두뇌를 초인적인 수준으로 각성시켰다. 납치범들이 사용한 대포폰 역추적 결과는 마지막 신호는 인천항 근처에서 끊겼습니다. 전형적인 밀항 루트입니다.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팀장의 보고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위장이다. 강민혁은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굳이 해외로 빼돌리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놈의 목표는 돈이나 도피가 아니라 내 자리니까. 분명 서울 혹은 수도권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가장 가까운 곳에. 그의 직감은 예리하게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납치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100배속으로 돌려보며 아주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 그의 눈이 한 장면에 고정되었다. 납치범들의 검은 밴이 사라진 직후 현장을 스쳐 지나가는 낡은 청소 용역 트럭 한 대.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차량이었다. 저 트럭 정지시켜 확대해봐. 화면이 확대되자 트럭의 운전석 창문에 비친 운전자의 옆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이 얼굴 강민혁의 운전기사였던 놈이다. 2달 전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다고 보고받았던 지훈의 기억력은 컴퓨터와 같았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저 용역업체 지금 당장 신원 조회해. 강민혁이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99%다. 몇 분 후 그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였고 그 회사의 소유주를 추적하자 강민혁의 자금 세탁을 돕던 최측근의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그 업체가 관리하는 건물 리스트가 화면에 떠올랐다. 수십 개의 건물 중 지훈의 시선은 한 곳에 꽂혔다. 파주 아트스페이스 창고. 몇 년 전 아우라 건설이 부실 공사 논란으로 인수를 포기했던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 강민혁이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노문 아우라 그룹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삭제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장소를 선택한 것이었다. 작았다.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작전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초혜정의 팀을 꾸려 소음기 장착한 K7 기관 단총 야간 투시경 최신 드론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 하지만 지금 당장 진입하는 게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 같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다. 강민혁은 지금쯤 내가 자기 꼬리를 잡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성을 잃고 무작정 쳐들어오길 기다리며 덫을 파놓았겠지. 인질의 안전을 담보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장 완벽한 승리. 연희의 안전을 100% 확보하고 강민혁을 재기불능 상태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방법. 오직 하나뿐이었다. 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한다. 그의 말에 김 비서가 경악하며 외쳤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들어. 나는 이사회에서 사임 발표를 할 거야. 강민혁은 그 순간 자기가 승리했다고 확신하겠지. 방심과 오만에 취해 있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공격할 시간이다. 내가 이사회장 단상에 서는 순간을 기점으로 진입작전을 개시한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그것은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확신했다. 이것이 강민혁이라는 인간의 오만한 심리를 역이용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납치범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구대로 하지. 내일 정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임을 발표하겠다. 그러니 그녀를 건드리지 마. 수화기 너머로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덫에 걸려든 것은 강민혁이었다. 한편 파주에 버려진 물류 창고. 연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손발이 묶여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납치범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이 모든 일의 배후가 강민혁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지훈의 사임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대로 구출만 기다릴 수는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창고 안에는 버려진 미술품 운송용 나무 상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상자들 틈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액자에서 떨어진 못이었다. 그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무도 모르게 그 못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자신을 묶은 밧줄을 갈가내기 시작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작은 투쟁이었다. 다음 날 정구 아우라타워 최상층의 이사회장. 모든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강민혁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어젯밤 강지훈이 굴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2인자 인생도 끝이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이사들은 수군거렸고 민혁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귓속에는 작전팀과의 통신을 위한 초소형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다. 작전팀 목표 지점 500m 전방 대기 중입니다. 저는 오늘 아우라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장내가 술렁였다. 민혁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갔다. 지난 몇 주간 아우라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푸른 숲의 저녁 위작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저희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드론 확인 결과 창고 내 적 5명, 인질은 북서쪽 코너에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 그 한마디에 그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임하기에 앞서 이 위기의 진실에 대해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의 사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푸른 숲의 저녁 위작에 대한 서연이의 최종 분석 보고서 첫 페이지였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보고서는 이번 위작 스캔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치밀한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왕의 목소리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화면을 넘겼다. 위작에서 검출된 티타늄 화이트 성분 분석표 위조된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강민혁의 페이퍼 컴퍼니와 핸더슨 재단 사이의 검은 돈 거래 내역. 증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지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앉아 강민혁 전무.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훈은 태연하게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어젯밤 납치범이 그에게 걸었던 협박 전화의 음성 분석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혁이 며칠 전 공식 회의에서 발언했던 목소리의 성문 분석 그래프가 함께 떠올랐다. 두 개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두 목소리는 동일인의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고유의 성문 패턴까지는 숨기지 못했군요. 작전 개시 3초 전. 3, 2, 1, 진입. 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파주 창고의 실시간 영상으로 바뀌었다. 특수부대 출신 경호팀이 소리 없이 창고의 문을 폭파하고 섬광탄을 터뜨리며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총성과 비명 혼란 속에서 작전팀은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세요, 서연이,
민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영상 속에서 한 팀원이 묶여있던 연희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스스로 밧줄을 거의 다 끊어낸 상태였다. 그녀는 팀원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소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크린 속 그녀와 회의실의 지훈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보고입니다. 지훈이 선언하듯 말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납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의 민혁에게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단 10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귓귀에는 이어피스를 통해 작전팀장의 보고가 들려왔다. 사모님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외상은 없으십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지고 며칠이 흘렀다. 세상은 아우라 그룹의 극적인 승리에 대해 떠들어댔다. 강지훈 회장의 냉철한 결단력을 칭송했고 몰락한 황태자 강민혁의 탐욕을 비난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다. 폭풍은 지나갔고 왕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서연희의 세상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미술관은 모든 혐의를 벗었고 충격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아 퇴원을 앞두고 계셨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18세기 풍경화의 마지막 복원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붓질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림은 잃어버렸던 생기와 빛을 되찾았다.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구출된 이후 지훈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그녀가 잠들 때까지 서재에서 함께 있어줄 뿐이었다. 폭풍 같았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후 그들 사이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단절이 아닌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는 망설임과 기대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이라는 계약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연희는 짐 가방 하나를 꾸려놓았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한 준비였다. 그가 지난 며칠간 보여준 행동들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에게 부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계약은 계약이니만큼 그녀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도. 이별을 생각하자 심장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약속된 시간에 그녀는 저택의 응접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나 차가운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장소였다. 지훈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예전의 무표정한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연희의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Was gone. 그가 돌아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서류 폴더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이 그때와 같았다. 시간이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오늘부로 우리의 법적인 관계는. 연희는 눈을 감았다. 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그녀의 예상을 벗어났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지훈은 폴더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연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빳빳한 법률 용지가 아닌 그의 필체가 담긴 두툼한 편지지가 들어있었다. 강하고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떨림이 느껴지는 그의 글씨였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계약서, 갑지야 강지훈, 을이 서연희, 상기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종신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지난 5년간 갑은 자신의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독히 어리석은 남자였다. 따라서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평생에 걸쳐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죄하고 뒤늦게 깨달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어느 한쪽의 심장이 멎는 날까지 혹은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유효하다. 제3조 의무 조항. 갑과 을은 더 이상 대중의 시선을 위한 완벽한 부부를 연기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고 보듬어줄 가장 완벽한 내 편이 될 의무를 진다. 갑은 하루에 3번 이상 을의 눈을 보고 진심을 이야기해야 하며 을의 작업실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 단 따뜻한 차와 간식을 들고 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을은 더 이상 혼자 식사해서는 안 되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갑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계약 파기 시 위약금. 본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본 계약을 파기하려 할 시 남은 한쪽에 찢어지는 심장을 위약금으로 대신한다. 제5조 최종 합의. 나는 당신의 세상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당신의 전문가로서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적과 맞서 싸울 때 당신의 지혜와 용기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을 뻔했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들어와 따뜻한 빛이 되어준 사람, 서연희 씨.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시야 가득 지훈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는 소년처럼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이 계약서에는 서명할 펜이 없네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명 대신 당신의 대답이 필요해. 연희는 더 이상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몸을 일으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보여주기 위함도 계약을 위함도 아닌 5년간의 엇갈림과 애틋함,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응접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따스한 황금빛으로 감쌌다. 5년 전 차가운 계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영원을 약속하는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CEO와 그의 계약 아내가 아닌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강지훈과 서연희로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었다.